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3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3기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몇 명 없으시겠지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위험한 때고, 그리고 또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가망도 없고 뭔가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이런 어떤 성장이 지난 2기 방학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답안지 제출하시는 인원이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출하고, 그리고 그 제출한 다음에 자기가 이 어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들게 되는, 그게 이제 두려워서 여러분들 제출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속출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지금 감수를 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6번의 모의고사는 내가 다 제대로 응시를 하겠다. 회피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응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 임계치를 넘어가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치에는 지금 아무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판 70일 정도가 가장 중요한 지금 때니까 여러분들 이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혹은 뭐 자만하지도 마시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 조금 정말로 마지막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남은 시간을 정말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공지드린 것처럼 3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 난이도를 제가 좀 조절을 했죠. 그래서 2기처럼 너무 이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 2, 3문 간에 조금 균형을 제가 이제 좀 맞추면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해드렸고, 그러면서도 이제 출제의 어떤 경향을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1문 같은 경우는 1문에서 물음 1번 문제는 여러분들 경지사 16년 기출 문제예요. 근데 이 경지사가 약간 특이한 게,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그 다음 해라든지 혹은 그 다다음 해라든지, 그래서 이제 경지사 문제풀과 이 노무사 문제풀이 약간 이제 겹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경지사에 직장내 괴롭힘이 나오고 그 해에 바로 이 노무사 시험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나왔던 적이 있고, 그리고 경지사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그 평가센터법의 기법을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17년인가 18년도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지사 시험 문제는 조금 이제 문제의 어떤 수준 자체는 조금 이렇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분들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0기에 1기에 기출 풀을 이제 쭉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충실하게 잘 기록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런 어떤 좀 출제된 부분들 조금 더 눈여겨서 봐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지사 16년 기출 문제고 그대로 낸 거예요. 그리고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은 이제 2019년에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적인 활용, 효과적인 활용, 대응 방안, 이제 이러한 어떤 스타일을 조금 녹여낸 거고, 그리고 활용의 의의,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 많이 안 쓰신 부분, 그래서 평가센터법의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알죠. 활용의 의의라고 한다면 이거는 활용을 해야만 하는 어떠한 당위성을 내가 뽑아내야 되는 거다. 그거까지 이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조금 잘 배우지 않았던 부분, 생소한 어떤 단어가 나왔죠. 기업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2016년에 2018년에 AI 면접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그때 갑자기 생뚱맞게 조직 문화의 강도와 조직 창의성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논란이 많았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경조 선택자들에게 유리한 문제가 아니었냐.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경영조직론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경영조직론에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인데 인사관리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를 해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사회적 자본을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게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는 조금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좀 반영을 해서 출제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 모범 답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문 같은 경우는 모집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죠. 모집의 개념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2기에서 쭉 모의고사 푸시면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대목차를 이미 이 문제가 친절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에서도 실제로 이 문제가 주고 있는 어떠한 큰 맥락, 그러니까 큰 어떤 쟁점들을 그냥 대목차로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여러분들 이제 10분 동안 목차 잡을 시간이 있죠. 파본 검사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본 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10분의 시간이 있죠. 10분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쭉 이렇게 100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분의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오로지 생각만으로 이 목차를 조금 짜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하셔야 되냐? 제일 먼저 이제 1문, 2문, 3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뭐로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내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분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것인지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이 답안지의 분량과 함께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소요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1, 2, 3문 순서대로 가져갈 건데 그러니까 이때 모든 걸 다 결정을 다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을 이 안에 다 내리시고 이 100분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손에 펜을 잡고 쓰기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냥 1, 2, 3문 순서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지만 내가 지금 문제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빨리.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1문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뭔가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2문부터 내가 지금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2문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 2문의 서론부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죠. 2문, 3문 같은 경우는 어설픈 서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뭐 어줍지 않은 서론 쓰시는 것보다 그냥 상해 개념 정확하게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서론 쓰지 마시고 1문, 그래서 이제 그냥 바람직한 순서대로 1문부터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1문의 첫 번째 개념을 내가 뭘로 할지 그리고 2문의 상위 개념, 3문의 상위 개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제가 이제 그거를 훈련을 했어요. 3기 모의고사 내내 제일 왼쪽 여백이 있어요. 그 제일 왼쪽 여백에 내가 이 문제의 가장 상위 개념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것부터 적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내가 닻을 어디서부터 닻을 내려서 시작할 것인지 제일 왼쪽에다가 상위 개념 먼저 작성을 해두시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을 쭉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개념 하고 대목차 잡을 필요 없죠. 왜? 대목차는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대목차 간의 논리적인 어떤 흐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지금 빨리 이 사이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2문과 3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고도의 연결고리를 요하지 않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1문의 논리적인 흐름. 논리적인 흐름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1문을 보시면 아마도 제 예상컨대 우리가 계속 훈련했던 것처럼 뭔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활용의 의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미라든지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제
그 변별력을 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반드시 거기에 추가를 할 거거든요. 1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문, 2문, 3문 간에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시간적인 배분, 그리고 물리적인 양의 배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아마 나중에는 훈련이 다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 생각을 안 하셔도 될 정도가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어떤 배분이 중요하다, 배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목차 잡을 필요 없고 무엇이 메인 쟁점인지 대목차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 그냥 빠르게 눈으로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문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1문의 문제들 간에 문제 행간의 의미, 논리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이 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무엇을 꺼내서 쓸지를 이 순간에 빠르게 결정을 하시고 이걸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딱 처음에 그 펜을 잡고 쓸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이 여백에 있잖아요. 저희 답안지에 아무것도 그냥 쓰지 마세요. 답안지에 뭐 앞에 그 연습장 있는데 그냥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그냥 이 연습용지 있잖아요. 이 시험지 안에 여기다가 빠르게 그거를 써두세요. 금방 까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꼭 쓰겠다. 차별화 포인트,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흐름, 그것만 여기다가 빠르게 가피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됩니다. 목차를 그러면 세부적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흐름이 다 있기 때문에 목차 잡을 시간 아끼고 그냥 바로 본문을 쓰시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모집의 개념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대목차가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요구한 그대로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어떤 내용을 넣어놨냐면 모집 원천이 내부 모집인지 외부 모집인지에 따라서 모집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적합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부 모집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뭐 항상 외부 모집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적합한 상황이 있다. 그런 어떤 상황에 맞는 모집 원천을 선택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먼저 써줘야겠죠. 그래야지 그 밑에 있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내부 모집이 필요한 상황 같은 경우 써주시고 이제 개념 써주시고 특징을 먼저 써주셔야지 뒤에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 부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그냥 정리해둔 대로 그냥 좀 정리해두세요. 그래서 내부 모집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었죠. 그때 강의를 했었죠. 1기에 내부 모집은 내부 승진 정책을 따르면서 안정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켜주죠. 왜? 얘네는 이제 장기 고용 관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이 종업원들에게 축적된, 누적된 그런 어떤 경험과 그리고 숙련도가 결국에는 이 기업이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용을 완화시켜주는, 삭감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제가 되기 때문이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암묵적으로 장기 고용 관계를 전제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내부 모집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내부 모집이 필요한 상황은 효율을 추구하는 상황에 적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떠오르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나는 내부 모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이미 봤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일즈와 스노우 그리고 이제 포터의 전략에서 이미 봤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떠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전략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인간들이 달라져야 된다. 근데 인간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인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배운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따오셔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따오셔서. 따라서 내부 모집은 효율을 추구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형태로 인적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균질화된 인력이 육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그러한 연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업이 용이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죠. 따라서 숙련과 경험이 축적된 종업원을 활용할 수 있고 수평적인 협동, 업무 흐름도 원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떤 가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외부 모집이 필요한 상황은 외부 모집, 그래서 개념 써주시고, 여기서의 특징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외부 모집의 특징은 이건 이제 바이 전략이죠, 바이 전략. 따라서 필요한 직무에 대한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력사원을 고용하는 그러한 관행을 갖고 있고, 개인의 성과를 시장주의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또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그 종업원의 어떠한 재량을 보장해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고용 조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인력 수급을 빠르게 조정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무엇을 추구할 수 있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 적합하죠. 새로운 인력의 유입,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되고 경영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시장 기회가 빠르게 상실되죠. 그런데 그러한 시장 기회를 바로바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외부 인력으로 또 활력과 자극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모집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GS 2기에 또 배운 것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좀 한꺼번에 우리가 GS 2기에 배웠던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그 일종의 이제 왁구 잡는 부분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그 2기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문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배치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물음 2번에서 외부 모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쓰라고 했잖아요. 물음 2번에 처음에 전단이 이 외부 모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장점과 단점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냐면, 뒤쪽에서 내가 외부 모집을 잘 활용하려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어려우면 그냥 잘 써먹고 싶은 건데, 그러면 잘 써먹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계획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를 그냥 책에 편집되어 있는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했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물어본 거구나. 결국에는 이거 뭐냐면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죠. 똑같아요. 이 원리, 이 메커니즘이 항상 똑같잖아요. 그쵸? 앞쪽에서 뭔가 문제점을 주고 단점을 주고 뒤쪽에서 그러면은 네가 한번 그걸 대응해 볼래? 이거예요. 그 근로시간, 19년의 근로시간, 20년의 근로시간, 거기도 똑같았거든요. 기대 효과와 문제점과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쓰라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냥 외운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내가 얘를 외부 모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앞쪽에 깔아야 하는 어떤 단점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쵸? 책에 장점과 단점이 6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갖다 박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3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개를 골라야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 3개를 골라야죠. 이 내부 모집 방법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어떤 문제의 맥락상 그렇게 중요한 장점이 아니에요. 그럼 걔를 배제시켜야죠. 걔를 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점을 의도적으로 골랐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썼냐? 앞에서 내가 특징이라고 한 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 거, 그 부분에 나왔던 것들을 뒤에서 다시 한번 써줘야죠. 그쵸? 그래서 1번 내부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장기 고용 관행으로 인해서 축적된 조직 특수 지식과 충성심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 모집의 장점과 대응시키기 위해서 리스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줬어요. 외부 모집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개발에 들어가는, 육성에 들어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내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부 인력 채용이 실패했을 경우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걔랑 왁구를 맞춰준 겁니다. 그러나 장기 고용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고 고비용 구조라고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용 부담이 크고 고용 경직성과 임금 경직성을 가져오므로 환경 적응 능력이 감소되고 조직 폐쇄성이 강화되죠. 여기서 나온 이 단점들은 뒤쪽에서 외부 모집의 장점으로 이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써줬습니다. 외부 모집은 그렇다면 장점이 뭐냐? 조직 분위기가 쇄신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을 시장과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다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환경 적응 능력이 제고되죠. 그리고 이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획득하는 것이므로 인재 육성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왜 이런 부분이 왜 나온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력 계획 전략을 수립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T0의 시점에 T1 시점, 즉 미래에 있는 어떤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예상하고 메이크해 나가는 건데 내부 모집은 그렇다는 거는 T0 시점에 예상했던 그러한 자격 요건이 T1 시점에 가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생기는 리스크,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단점이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이 단점이 중요하죠. 여기서 내가 단점을 뭘로 깔았는지에 따라서 뒤쪽에서 전략적인 활용 방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만약에 따로 논다. 그거는 이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타깃 채용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임금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낮은 충성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격 요건을 매우 구체화시켜서 이미 경험과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획득하는 거거든요. 외부 노동시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획득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인적 자원은 사실은 그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인적 자원을 우리 내부 노동시장으로 내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임금, 어떤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우리 조직과 어떠한 관계, 몰입, 이제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우리 조직에 왔다기보다는 이 임금에 의해서 이런 어떤 외재적인 동기,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조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성심이 이제 낮을 그러한 문제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환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적시에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시점에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죠.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중요한 단점이다. 또한 외부 인력은 이미 고용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과의 적합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 실패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고비용을 들여서 이 외부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뒤쪽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1-2문으로 넘어가면 즉 외부 모집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하에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앞쪽에 우리가 외부 모집을 사용하려고 했던 어떤 당초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걔를 한 번 더 정리를 쭉 해주시는 거죠. 혁신을 추구하면서 환경 적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활용을 하고는 싶은데 활용을 해야 할 이유는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 우리 잘 활용해보자. 이제부터 한번 잘 해보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문제가 지금 내재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외부 모집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처음에 잡아주고, 즉 외부 모집은 모든 인적 자원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 왜? 낮은 충성심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정도의 충성심을 보유하고 수행되어야 하는 직무에는 이러한 어떤 외부 영의 민원을 함부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인력의 확보 가능성, 환경의 적응, 그러니까 환경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미리 고려하여서 필요한 인력, 그리고 필요한 인력의 수와 자격 요건을 미리 잘 예측을 해야지만 이 외부 인력 활용의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획득한 인력의 조직 적응 능력을 고려하여서 활용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를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활용 방안을 쭉 써주시는데 1번. 그래서 이 위에 내가 바로 그 위에 방향이라고 제시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얘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 기법을 써줘야죠. 그래서 HR 아키텍처 쓸 거다. HR 아키텍처는 왜 필요하냐면 낮은 충성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를 가져왔다. 외부 모집은 쉽게 이탈할 위험이 높다. 충성심과 조직 몰입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전략적 가치는 높지만 특유성이 낮은 인적자원에 대하여 외부 모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직무 기반형으로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획득형 고용을 하죠. 그래서 획득하여서 외부 노동시장에서 획득하여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면서 성과 중심 관리를 하고 이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인력에 대해서 외부 모집을 실시를 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 전략적인 활용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그 바로 위에서 전단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두 번째 방향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의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인적자원 계획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획득한 인력의 조직 적응 능력을 제고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직 사회화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모집은 이미 조직 직무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력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직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하면 조직 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 사원에 대하여 조직 사회화 과정을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새로운 조직 정체성, 사회적 자아 이런 내용, 이런 거 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 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회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시면서 회독 수를 늘리면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꼭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를 아주 파워풀한 것으로 지금 좀 하셔서 회독을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인턴제도 활용의 의의. 인턴제도 활용의 의의는 이제 뭐냐? 외부 모집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확보 가능성 측면과 적응 능력의 측면에서 이것이 활용되어야만 하는 뭐가? 당위성,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턴제도는 불안전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인턴제도를 한번 써보자. 얘를 제시해준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좀 심플한 문제입니다. 심플한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하셨다면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근데 뭐를 조금 봐야 되냐면, 어떤 부분만 좀 봐야 되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쓰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페이지에 노동의 인간화의 핵심과 그리고 시사점과 요거를 이제 좀 연결하시는 부분에서 소극적인 의미의 인간화와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의 인간화라고 하는 얘를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얘를 강조를 해줘야지만 이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활동인지가 부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인간화의 핵심은 적극적 의미의 인간화다. 단순히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의 위험 이런 것들,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냐?
소극적 의미의 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외재적 가치를 증대하는 것인데 노동 조건, 환경 개선하고 물리적 측면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타율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뒤쪽에서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직무 설계, 그리고 그 직무 설계를 어떤 식으로 매우 충실하고 확대화시키는 그러한 종류의 직무 설계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직무 설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직무 설계를 잘 해주는 것이 노동의 인간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적극적 의미의 노동의 인간화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이니까 중요하다.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여기 이제 그 문단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노동의 내재적 가치를 증대하는, 외재적 가치를 증대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증대하는 직무 내용에 충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직무의 인간적인 설계를 통해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근데 잡크래프팅은 그러한 어떤 내재적인 가치를 매우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니까 우리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산문도 이제 그 이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충실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 써주시고, 이제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들 써주시고, 실시 유형 암기하셔서 쓰시는 부분이고, 스마트워크의 기대 효과도 여기서는 이제 뭐 종업원 측면, 뭐 기업 측면 나누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죠. 이런 식으로 뭔가 효과 이런 게 나오면 사회적인 효율성과 경제적인 효율성 양측에서 균형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매우 좋은 답안의 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문제점도 앞에서 이제 내가 기대 효과를 노사 양측으로 썼으면 문제점도 노사 양측으로 써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앞쪽에서 문제점에서 기업 측면의 문제점에서 이미 협업의 저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협업이 저해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본도 필연적으로 뭔가 지금 감소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면 중요한 거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상사와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상호작용 공정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서 협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어떤 기업들에서 이 재택근무를 그리고 이제 스마트워크를 이제 조금 이제 정착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이제 추가 자료 같이 볼 건데, 그런 어떤 정착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팀즈 뭐 이런 어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어떤 그 제안율이 획기적으로 좀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2022년에 이런 어떤 새로운 스마트워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 어떤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려워졌다. 그래서 재택근무, 완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그 어떤 종업원들의 퇴사율이 조금 높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을 토대로 비대면 상태에서 서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질적인 하나의 공간 안에서 물리적인 실제적인 공간 안에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사회적 자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셨는데, 또 약간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어떠한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그냥 내가 배운 것 중에 정답이 있다라고 그냥 믿고 배운 것 중에 뭔가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가장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오셔서 논리적으로 이 답안 안에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 대면 상담을 했잖아요. 대면 상담을 하면서 그때 한 분이 여쭤보신 게 뭐냐면, 다른 강사님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 어떤 쟁점이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무사님 책에 만약에 그 부분이 없는데
그 강사님 책에만 나와 있는 그 문제가, 그 쟁점이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근데 나는 어쨌든 양을 늘리기는 싫은데 이거를 뭔가 내가 이미 이거를 봤는데 그럼 다른 강사님 책 뭐 다 내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배운 거 안에 분명히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믿고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문호조 기업이었어요. 문호조 기업. 문호조 기업의 그러니까 유지 전략, 그러니까 노조 생성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타 강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책에는 분명히 이 내용은 없어요. 문호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이 대응하면 좋을지 라는 문제는 없죠. 이 본문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일단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문호조 기업의 대응. 노조 생성 대응기법. 노조 대응. 그러면은 일단 이제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 시간 훈련하셨던 그냥 그 어떤 메커니즘대로 얘를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일단은 노동조합이에요. 그럼 노동조합의 개념을 쓰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노동조합의 개념 안에 그러면은 뭘 넣어버리면 되냐면 이 노동조합의 개념 뭐예요? 지금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불균등, 불균형이 있는데 그것을 단체의 힘으로 이런 어떤 단합을 한 노동자들의 단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단결의 힘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불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뭐 쓰시면 되냐? 노동조합이 그러면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노동조합이 발생하는 원인.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개념에 얘는 지금 불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 다시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불균형, 회복,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은 불균형이 있을 때 생겨나고 불만이 있을 때 생겨나죠. 그럼 얘를 어떻게 주면 돼요? 무노조 기업을 유지하고 싶은 거니까 불균형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무노조 기업의 이 노조 대응 전략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서 노동조합이 발생하는 원인에서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EVLN 쓰면 되겠죠. EVLN 써서 노동조합이 이럴 때 생겨. 그러면 이걸 없애주면 되겠네. 이 원인을 EVLN에 입각해서 저러한 상황을 없애주면 되겠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대응 방법. 대응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으로 책을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 무노조 기업, 노조의 발생, 노조의 생성에 관해서 서술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경영 참여를 왜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서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경영 참여를 왜 시켜줘야 되냐면 노조가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경영 참여,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경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불만이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책에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경영 참여의 기회를 우리가 부여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앞에 이거랑 왁구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종업원들이 무엇을 불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고충을 우리가 이제 들어주는 어떠한 제도들을 마련을 해두면 조금 되겠네. 이 사람 어떤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기업이 들어주지 않을 때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느껴지는 불균형인 거예요? 종업원들이 느끼는 불균형. 즉,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보상이 너무 공정하지 않아. 그럼 뭐를 해주면 돼? 조직 공정성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공정성? 어떤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우리가 신뢰하게끔 만들어주면 노동조합이 안 생기겠네 라고 하는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양을 늘려가면 안 돼요. 지금 70일 남았는데 다른 강사님 책 이런 거 다 보면서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저것도 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이 책만 잘 숙지를 하시면 모든 걸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막 양을 뭐 늘려야 되는 막 이 사람 자료 뭐 저 사람 자료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 자료를 충실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 5번 남았거든요. 수딱 지나갈 거예요. 그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셔야 됩니다. 거의 이제 약간 결연에 찬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자료가 뭐냐? 일단은 강의계획서를 먼저 보세요.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소개는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답안을 하셔야 되냐면 공격적인 답안. 그냥 남들이 아까 전에 제가 뭐 말했던 것처럼 장점과 단점을 그냥 이제 뭐 외운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저냥 이제 물어보는 것만 좀 충실히 그냥 좀 쓰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셔서 내가 뭔가 이제 이 답안을 조금 어떻게 뾰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지금 2차에 아마 응시하시는 인원이 한 6,000명 조금 넘겠죠? 뭐 6,000명, 7,000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이제 유의미한 답안을 쓰지 못하는 어떤 좀 허수님들, 그 허수가 저예요. 약간 쌤 저예요. 나를 빼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허수들을 빼고 뭐 나머지 이제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그러면 한 3,500에서 3,000명 정도가 답안의 형상을 하고 있는 답안을 쓰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만 답안을 채점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 답안에 하나하나에 뭔가 이런 공들여서 채점을 안 해줄 거라는 거죠. 읽고 뭔가 아니다. 바로 그 답안은 거기서 다시 읽어줄 기회 없이 거기서 닫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문에서 특히 좀 그 인상을 좀 강렬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거를 여러분들 좀 이제부터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 일문에서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선 제압. 기세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내가 맞다. 이거는 아닐 수가 없다. 아니면은 증거를 가져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맞는데? 이거 아닐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실전과 약간 유사한 형태로 시험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응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또 특징이 뭐예요? 그냥 그날 그 하루에 1년치, 2년치, 3년치 여러분들 노력이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매 시간 이 모의고사를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험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수하는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서론을 쓰는 거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그래서 앞쪽에서 서론을 쓰다가 말려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서론을 다 그냥 제가 안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나는 개념만 쓰겠다. 왜냐면 서론에 내가 힘이 너무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기 내내 약간 이제 첫 장에 항상 이제 X를 그어놓고 답안지를 새로 받아서 쓰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그거를 지금 빨리 캐치하시고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전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시간 관리하는 것들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서 뭐 내가 시간 더 들여서 이제 답안을 완성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그렇게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암기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암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좋은 그 마인드? 좋은 생각?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법 관련, 그래서 저는 다른 자격사 시험들, 뭐 수능 시험, 뭐 간평사, 뭐 회계사, 뭐 세무사 이제 그런 강의들도 제가 약간 다 듣거든요. 그냥 그걸 틀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고시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뭐 책 뭐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뭐 아니면 뭐 많으면 뭐 300페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되는 이틀 동안 공부 총 보셔야 되는 책량이 뭐 한 2000페이지 넘어가죠. 노동법 뭐 다 합치면 2000페이지 넘어가는데 그렇게 아주 많은 분량의 시험 범위를 커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타일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타일을 이렇게 뒤집는 게임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타일을 이렇게 뒤집어요. 파란색 팀은 이제 이 자기네 이 파란색을 여기다가 더 많이 깔아야 되니까 이 파란색 팀은 이 빨간색 카드를 파란색으로 뒤집겠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막판에 여러분들 딱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모든 카드를 다 파란색으로 깔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처음에 오늘 이제 토요일날 아니다 금요일 그래서 이제 어제 금요일날 나는 이제 이 카드를 다 파란색으로 하고 여기 왔다. 근데 오늘 지나면 사실 어떻게 돼요? 다시 얘는 빨간색으로 가버리거든요. 암기했던 것이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다시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마지막에 모든 카드를 다 파란색으로 뒤집어 놓고 들어갈 수 있냐면 이것들을 빨리 뒤집으면 돼요. 빨리. 속도의 문제거든요. 얘네를 이 자리에 본드로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드로 붙여놓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회독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런 파란 카드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빨리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이제 자세는 뭐냐면 다회독이에요. 다회독.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의 한 24분? 한 30분? 이제 그 정도 이제 대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내가 지금 암기가 안 됐다. 암기가 안 됐고, 근데 암기를 하다 보면 이 한 번에 이 범위를, 시험 범위를 내가 다 커버를 못 치고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독과 다회독 사이에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회독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가 한 번도 정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회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회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에 내가 얘를 빨리 볼 수 있어서 다회독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읽는데 막 일주일 걸리는데 어떻게 다회독을 할 거예요? 다회독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일주일에 2회독은 돌리고 다회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먼저 정독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책에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사용할 만한 핵심적인 키워드, 파워풀한 단어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하시고 플러스 메모를 남겨두는 겁니다. 메모가 뭐냐면 이 메모가 왜 필요한 거냐면 얘네들이 지금 빨간 카드로 돌아가 있을 때 얘를 빨리 파란색 카드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기의 힌트를 적어 놓는 거예요. 나의 장기 기억에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얘는. 그러면 내 장기 기억을 토대로 얘를 빨리 넘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려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많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뭐 될까 안 될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있고 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점쟁이죠.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안 될 것 같아, 뭔가. 근데 막 안 될 것 같다가도 또 언제는 어느 날은 또 막 될 것 같아. 막 미치는 거죠, 사람 마음이. 왜냐면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하루씩 격일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진짜 합격할 각이야. 합격 각이다. 그래, 나 노무사 됐다. 그 다음날 또 안 될 것 같아. 그럼 또 우울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안 될 것 같으면 우울하다고 공부가 안 돼. 뭐 될 것 같으면 뭐 될 것 같으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다 넣어두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후회 없이 했다. 나 정말 요만큼의 아쉬움도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진행 방법도 한번 보시면 모의고사 시험 범위 이제 매 2주 동안 동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2회차는 모든 범위, 전 범위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은 최신 기출 경향을 좀 많이 넣어서 출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마지막 부분에 수강생분들이 모두 빠짐없이 1회 이상의 강사 직접 첨삭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이제 제가 채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모든 이제 2기에 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한번 이제 온라인 한번 이제 그렇게 제가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안지 수를 한번 보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모든 답안지를 제가 다 첨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렵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답안지를 많이 보는 게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장 좀 효율적이고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한번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기가 지금 조금 힘들어져서 그거를 나중에 다음 주에 공지를 한번 더 드리겠다.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도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문제를 한번 보시면 고난이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배경으로 비대면 소통, 교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재택근무 일의 과정에 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재택근무다. 그래서 재택근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한번 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고난이도 문제라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불의 탈을 맞았을 때 심리적으로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난이도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양을 늘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를 제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뭔가 추가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풀어봤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맞았을 때 조금 안정감이 있거든요. 조금 안정감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진짜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었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써봤었지 라고 하는 거를 떠올리시라고 드리는 거라서 얘를 일부러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좀 빼놨어요. 종업원 성장욕구 강도, 뭐 구조화된 면접 그 안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서 얘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왜 대응 방안이라고 했더라 라고 하는 논리적인 흐름만 여기다가 빨리 체크해 두시고 이거 버리세요, 여러분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제가 남기라고 하는 부분만 남기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택근무의 개념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선발의 개념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작년 산문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처럼 두서없는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그 문제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쓰고 기업의 조치 방안 3개를 쓰시오라고 하는 그냥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거를 그냥 너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던져준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두서없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쓰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새롭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이거를 돌려막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확보관리의 측면인데, 확보관리의 측면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2번 거기에 보시면 종업원 성장욕구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면 종업원 성장욕구 강도가 왜 문제점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택근무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택근무 할 때 어떻게 해요? 늦지막히 누워있잖아요. 한 11시까지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 오면은 네 위원장님 그러니까 컴퓨터는 켜놓고 이제 누워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종업원 성장 욕구가 강력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어떤 종업원은 성과가 너무나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을 할 때 뭐를 고려하자? 이 종업원이 진짜로 높은 정도의 성장 욕구 강도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의 대응 방안이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구조화된 면접. 1기에 배웠죠? 시츄에이션과 태스크를 주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행동은 여러분들 어떤 행동이에요?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죠. 역량에 기반해서 보여주는 행동이잖아요. 역량 행동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 밑에 쓰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이해한 대로 3줄에서 4줄 사이로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을 써야 되는 거구나. 구조화된 면접의 개념 쓰고 왜 이것이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그마한 박스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생각이 안 날 경우에 요런 내용이었지, 맞다, 재택근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택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고 떠올리시라고 박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육 훈련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에게 직접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바로 없거든요. 아주 먼 거리에서 나에게 직무를 뭔가 지시를 하거나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얼마나 이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전이가 어렵고, 그리고 심리적인 계약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왜요? 얘가 과업과 역할과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나에게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이 사회 안의 규범에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지금 없죠. 왜? 나는 지금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집에. 따라서 교육훈련의 전이와 심리적인 계약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혼합학습, 블렌디드 러닝, 요거 뭐였어요? 얘가 등장한 배경이 뭐였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더니, 온라인으로 교육훈련을 했더니 일방향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강사는 혼자서 막 떠들고 있고 이것을 그냥 수강하는 학생들은 전혀 이런 어떤 쌍방향적인 이런 어떤 교류가 없이 일방적인 이 교육훈련 때문에 교육훈련의 효과가 그다지 높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자?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섞어서 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박스는 재택근무는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작업 관련 기술과 정보 공유와 관련된 비공식 교육, 멘토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참여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갖다 써볼 수 있겠다.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돌려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성과관리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성요건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타신수실 전구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과관리의 세 가지 목적, 그래서 전관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1기에 한번 봤죠. 그래서 비가시성과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성과가 실질적으로 창출이 안 된다.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봤죠. 그래서 기업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줘야 된다? MBO. MBO가 왜 필요해요? MBO는 상식. 그러니까 얘도 그래서 이제 OKR이랑 좀 같이 보자라고 하면서 OKR 자료도 한번 드렸었는데, MBO는 OKR에 비하면 실시간, 그러니까 상시 평가가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OKR은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냥 MBO 써도 됩니다. 그래서 MBO를 써야 되는데 왜 MBO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몰라. 뭘 몰라요?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상의 지금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너에게 재량권을 다 부여를 할 테니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 수행자 자신의 어떤 재량, 그리고 자신의 책임, 거기에 우리가 신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의 어떠한 대면 근로처럼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감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시성, 그러니까 그 협업의 문제가 있었죠. 한꺼번에 옛날처럼 뭐 동일한 장소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업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어떤 협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공유를 해줘서 그것이 이제 가시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업무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공유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트라넷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서로의 업무 진척 상황을 좀 공유를 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밑에 박스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참조기사,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이것도 읽고 버리세요. 그 재택근무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물살을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20일부터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해서 연구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근로 조건으로 지금 자리매김할 어떠한 지금 그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면 얘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뭔가 그런 문제로 나오기에 조금 이렇게 완성된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준비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 용도로 그냥 활용을 하시고 얘는 버리자.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390페이지, 그래서 재택근무 파트예요. 그 페이지가. 그래서 재택근무 옆에다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 조금 부착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2018년에 기출 3문이었죠. 그래서 조직 문화의 강도와 조직 창의성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사회적 자본 개념 좀 활용을 해서 잘 쓰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굳이 또 약간 참조 자료로 더 넣은 이유가 또 뭐냐면,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배종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교수님 책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나와도 할 말은 없기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넣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박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박스를 한번 읽어보면 집에서 그리고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그러니까 오늘 문제죠. 그래서 스마트 워크를 하는 경우에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소속감과 일에 몰입하는, 그리고 성과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원동력, 소속감은 원동력이다. 따라서 소속감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연결고리고 협업을 가능케 하고 집단의 창의성을 도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속감, 협업, 유대관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스마트 워크에서 조금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란 뭐냐? 사회적 자본은 관계의 가치를 의미해요. 근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의 차원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조적 차원에서는 연결 방식을 의미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크기와 다양성, 크기와 범위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적 차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 믿고 있는 것이 동일할 경우를 의미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규범, 우리 사이의 이 룰에 대한 어떠한 합의, 공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관계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차원은 해석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에 대한 거. 그래서 공유된 언어, 공유된 묘사, 인지적 차원, 이런 부분들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동일할 경우에 이제 서로 말이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차원과 관계적인 차원과 인지적인 차원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자본을 통해서 4번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시면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협력이 강화되고, 일반화된 인식이 호혜적인 규범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지식 교환에 대한 참여 동기가 강화되고, 역량, 협력활동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사회적 자본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 사회적 자본은 한번 좀 정리를 넣어두자. 그 재택근무랑 같이 해서. 그래서 또 다른 어떤 AI 뭐 면접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AI 면접뿐만 아니라 이런 뭐 좀 이제 디지털 기술 있잖아요. 디지털 기술 이런 거랑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랑.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기능적 차원의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인사노무관리론 있어요. 일단 이거를 보시면 이 기능적 차원의 정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이제 텍스트가 채워져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비워 놓은 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요 빈 칸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능적 차원 정리, 비용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2기 마지막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기능적 차원을 풀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차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뭐 어떤 뭐 고령화 인력, 그래서 뭐 여성 인력, 그리고 뭐 저원가 전략, 이런 것들에서 뭐 제조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나 테마를 주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능적인 차원들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한번 이제 제시를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 그냥 약간 이제 모범적인 답안? 그러니까 이거를 즉석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적인 차원들을, 이런 어떤 내재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쭉 한번 돌리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리라는 게 뭐냐면, 왜 이 제도들이 여기 존재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고민을 해보고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3개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용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가질지에 대한 내용으로 쭉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원가 전략은 뭐예요? 얘는 비용을 감축하면서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차별화 전략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요되는 비용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정도의 독보적인,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한 제품을 창조하는 것으로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래서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직무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이 통제 제약만 볼게요. 저원가 전략만 쭉 볼게요. 얘는 반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의 어떠한 자신의 판단, 재량 그런 거를 우리 신뢰하지 않고 얘는 이제 X론적 관점에 의거한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직무, 행동을 이 사람은 그대로 잘 수행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고 얘는 이제 내부노동시장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균질화된 인력들 그리고 장기적인 고용을 약속하면서 축적된 그러한 어떤 숙련도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의 측면에서는 얘는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해줘야죠. 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을 했고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학습 곡선이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또 얘는 그래서 전통적인 경력 경로죠. 조직 내에서 자신의 미래 영역을 개발하면서 조직 업무 숙달도를 증가시키는 거에서 수직적인 경력 경로를 추구해요. 얘는. 그리고 평가의 측면에서는 행동을 평가합니다. 주로 행동을. 그래서 성과 기초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때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이제 양적으로 체크가 가능한 부분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성과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보상의 측면에서는 상하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근데 이때 이 상사와 부하 간의 이 어떤 그 계급의 결정을 뭘로 짓냐 그래서 연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어떤 계급이 결정이 되고 그러한 계급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커야죠. 그래야지 내가 장기 고용을 하겠죠. 장기적으로 내가 근속을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애초에 이 종업원들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쵸? X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어떤 노동자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목표만 너무 뚜렷하고 조직 목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갈등적 노사관계 관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유지, 이지 이런 것들 이제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시장 환경 측면인데 얘는 이제 그래서 공격형과 방어형으로 나눴어요. 얘는 시장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지 이제 대응 방식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방어형만 한번 보시면 방어형도 아까 전에 똑같죠. 안정적인 제품, 비용적으로 효율,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균질화된 업무 능력을 갖추고 단합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특정 우수인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보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직사회화 중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들 뽑아다가 하위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점차적으로 상위 수준 과업 수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 써놨어요. 이제 그거 보시고 그래서 기능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통적인 경력 경로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태프가 주체가 됩니다. 스태프가 주체가 된다라는 거 이제 공식적인 교육,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미나, 그룹 연수, 학회 참가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결정된 집단적인 훈련 전 직원이 똑같은 균등한 일관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스태프 주체의 교육을 해야죠. 근데 반대로 그래서 이제 공격형 전략에서는 라인이 주체가 됩니다. 왜? 이거는 그 직무에서 필요한 정말로 구체적인 그 행동,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약간 그 반대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방어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공정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과에 따라서 너무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모두가 합의할 수 있으면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상 격차를 최소화해줘야 된다. 또 얘는 평가의 측면에서도 쭉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원가 전략이랑 방어형 전략이랑 좀 달라요. 얘네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지금 약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할 점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서 돌려막아도 되지 않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좀 각각으로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을 한번 보시면 얘는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을 나누는 그 기준에서 기술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주 구체화시켜야지 뒤에 있는 그 기능적 차원들이 이렇게 명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정확히 사용하는지 기술의 특징을 잘 써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도 3기인가 2기인가 이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을 이제 제가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수험생 때. 근데 그때 이 기술을 그냥 약간 제가 상상한, 생각한 약간 그런 기술로 써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말이 안 되냐면 뒤에 있는 직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의 어떤 뇌피셜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기술을 재료를 가공하는 것과 구체적인, 가시적인, 물리적인 제품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산재가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 부분. 왜냐면 이것은 물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산업재해 관리가 중요하지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으로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서비스 기업은 누구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냐면 고객과의 접촉,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노동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흐름들 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책에 있죠. 이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은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미 좀 책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문제로 안 낸 거긴 한데 한번 이제 좀 스스로 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예 안 보고 가는 것도 조금 약간 찝찝하니까 한번 이 기능적인 차원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드린 거대로 여러분들 나름의 기능적인 차원들 반드시 한번 이제 왁구 잡아보시고 논리적인 흐름들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왜 보상이 그거여야만 되는지 왜 평가 방법이 왜 그거여야 되는지 아주 타당한 논거를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기능적인 차원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 약간 그런 내용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 고성과 작업팀에서 고성과 작업팀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걔네들이 왜 시스템이냐면 제도와 제도 간의 어떠한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인간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고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들 간의 어떤 내재적인 일관성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재적인 일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번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기능적인 차원들을 알아볼 건데 나는 이 기능적인 차원들을 내재적인 일관성을 가진 형태로 난 설계할 거야. 왜? 그래야지만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조직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 내재적인 일관성, 번들 효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인사노무관리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딱 제가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직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지까지 쭉 제가 이제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라서 저기 밑에 이거 두 문자 이렇게 두 문자로 다 처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체크하시고 요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 이제 거의 이제 시험장 거의 딱 들어가서 한번 이제 눈에 바르고 가는 형태로 요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했냐면 인사관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잘 못했던 과목들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다 붙여서 그 인덱스 붙인 부분을 펼쳐놓고 가방에 넣었거든요. 근데 가방 넣으면서 봤어요. 넣으면서 봤어. 그리고 괜히 막 가방에 뭐 있는 것처럼 뒤적거리면서 한 번 더 봤거든요. 얘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책 넣어야지 하면서 한번 보고 잠깐만 내가 자가 있었나? 하면서 저는 이제 맨 뒤라서 그게 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뒤적뒤적거리면서 한 번 더 보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본 게 시험에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서 공지를 드리자면 이제는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을 거예요. 혹시 걱정할까봐 너무 자료 이제 자료 폭탄 이렇게 안 줘.
안 줄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그 고성과 작업팀 제가 다시 한번 좀 포인트만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고성과 작업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약간 뭐지? 여러분들의 특징이, 제가 카페에도 쓰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전략, 역량, 성과. 이런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무슨 약간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이제 그런 답안들을 너무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전략이 나왔죠. 1문이, 그러니까 2문이 전략이었고 1문이 역량이었어요. 3문이 직장 내 괴롭힘. 올해라고 여러분들 거기서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여러분이 못하는 거 나오겠죠. 그리고 이상한 거 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자. 그래서 3기에도 요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쓴 건데, 여러분들이 빠뜨리신 것이 일단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원이 필요한 거지. 얘가 지금 환경에 닫혀 있는데 자원이 왜 필요하냐고요. 환경에 닫혀 있으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그 자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기업은 환경에 열려진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데, 환경 변화를 예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변화를 예측해야지만 이 변화된 환경에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지만 개발하니까, 개발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래서 딱 한 줄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구나. 기업이 개방 시스템이라서 전략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려면 전략 수행에 필요한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데, 어떤 자원이 필요하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알아내려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개방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은 과거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에서 현재 불안정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이 변화했으니까 자원도 지금 달라질 거야.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자원이었어요, 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그 동일하게 포터가 제시를 했었는데, 포터는 이제 산업조직론에 의거해서 이거는 이 조직의 역량은 이미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다. 공급자 환경, 이런 것들, 뭐 소비자 환경, 그런 것들로 이미 정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역량? 조직 내부에 있는 역량, 유연한 역량이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거를 바니가 RBV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은 브리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다. 근데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브리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핵심 역량화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인간이나 다 붙들어 놓고 그냥 아무 사람이 핵심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인간이 인적 자원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즉 조직화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내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 핵심 역량화해야지만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로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두 번째, 그래서 핵심 역량화를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 세 가지 측면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게 중간 목표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세 가지 측면을 강화해서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중간의 목적이 세 가지 측면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측면을 강화하려면 AMO, 그래서 역량 동기 기회를 극대화해줘야 된다. 그런데 또
핵심 역량화하려면 제도들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인간들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 즉 번들 효과에서 내적 정합성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들 간 일관성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냥 고성과 팀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시스템. 굴러가야 된다. 얘네들이 인풋과 프로세스와 아웃풋으로 이 하나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것들이, 이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이 인간들을 자본으로 만들어서, 세 가지의 측면에서 자본으로 만들어서 이 자본을 잘 써먹어서 최종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시스템이 목적지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고몰입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쓰세요. 뭐를 쓰냐? 이건 이제 제가 자료로 안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그냥 공유하지 말라고. 공유 안 해도 되게끔. 아니 뭐 별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왁구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왁구 프레임, 그런 것들 좀 한번 10개를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거, 그리고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플랜 C, 그리고 개인, 집단, 조직, 그리고 PEST도 아시죠? 그리고 종업원의 사회적인 효율성,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단기, 장기,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 얘는 이제 비용이죠, 비용. 그리고 효과성은 목적에 비추어 봐야죠, 목적. 그리고 노사정. 그리고 내부와 외부. 그리고 과거와 현대 또는 미래.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약간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써서 뭐라도 좀 체계가 잡혀있는 답안처럼 보이도록. 사실 약간 여러분들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약간 눈속임? 얘는 약간 이제 뭘 자기 이 어떤 답안에 뭔가 이제 체계를 지금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게 잘 보이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답안지가 진짜 수천 개의 답안지가 있는데 그 답안지들이 사실 되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답안지 중에서도 이 답안에서도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답안지가 눈에 띄는 거냐? 결국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